자, 이제 차근 하나씩 이제 우리가 배워 들어가겠지만, 거기 이제 153쪽에 보면 4번에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폭행이라 불러, 폭행. 우리가 사회생활 때 남한테 폭리를 취했다. 남한테 폭리를 취했다. 폭행했다. 뭐 이걸 다른 말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자, 올해 41번 문제가 103조, 104조 짬뽕 해갖고 요 103조, 104조 같이 물어버려서 단자식 문제로. 자, 폭행이라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과연 폭리를 취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항상 우리는 부동산을 머릿속으로 그리자고요. 당사자의 궁박. 궁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궁박 그러면 짐작이 되는 게 경제가 어려운 거. 경제가 어려운 것만 궁박이 아니라 멤버에서 말하는 궁박은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이건 정신적이건 쫓기는 거. 꼭 경제 어려운 건 궁박이 아니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 궁박한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자, 재산은 많아요. 재산은 많으신 분인데 어느 날 남편께서 얼마 전에 밤늦게 기거하다가 뺑소니차에 치여서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큰아들은 얼마 전에 사람 때려서 유치원 가 있고, 작은 애는 고등학생인데 가출해서 안 들어온 지 지금 보름이 넘었어요. 이 아주머니 궁박해요? 안 궁박해요? 궁박해요.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궁박이에요. 궁박은 꼭 경제가 아닌 정신적이건 심리적이건 원인은 따지잖아. 쫓기는 마음 상태. 그 다음에 그 점이 찍혀 있죠. 궁박 옆에 보면 점이 찍혀 있어요. 법조문에. 우리 법조문 읽다 보면 점이 찍힌 경우가 있어요. 법조문에. 점은 항상 5할 또는요. 또는 5할 또는 항상 점은 5할 또는 궁박하지 않아도 또는 경솔하더라. 뭐 경솔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또는 무경험하더라. 그러면 셋 다 갖추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마음 상태가 궁박하지 않아도 경솔 또는 경솔하지 않아도 무경험.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야. 무경험이라는 것은 뭐가 무경험이나? 그 무경험이라는 얘기도 한두 번 물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무경험은 뭐 특정 영역에서 특별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무경험이 아니라, 무경험이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 알만한, 우리가 보통이나 알만한 사항,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보통의 지식이 이 부족한 것이 이게 무경험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특별한 지식이 부족한 무경험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10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나이 50이 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말도 잘 미숙해요. 그러면 카드는 50대의 나이지만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50대의 사람이 알고 있는 사항도 전혀 굉장히 부족해. 토지원 허가 지역이 뭔지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고, 뭐 그린벨트가 뭔지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무경험한 거야. 특별한 지식 부족한 무경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보통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 그러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 셋 중 한 상태를 갖고 있어, 심리적으로. 자, 그 구비하고 뭐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잇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에 똥을 치다. 무효 똥을 치다. 그래서 이런 무효도 무슨 무효냐?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폭행의 무효도 절대적 무효가 돼버린다. 그러면 한번 글자 풀어볼게요. 아주 얘기는 간단한 얘기야. 남에게 부동산 같은 거 매매했는데 폭리를 취해서 한 매매는 무효가 된다. 그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어느 법률행위가 폭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폭리가 되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그러면 이제 글자 풀어볼게요. 어떤 당사자. 이 당사자라는 사람을 내가 갑이라 그럴게요. 갑이라 그럴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주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 학문적으로 쓰면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용어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주관적 요건, 주관이란 말이 잘 나와. 주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 상태, 내 마음을 따지는 게 주관이에요. 내 자신만 따지는 거야. 남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놓고 따지면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제 마음 상태가, 심리 상태가 궁박해요. 정신 여유가 없어요. 궁박해요. 또는 궁박하지 않아도 또는 경솔해요.
또는 무경험해요. 자, 미국에서 40년 만에 쫄딱 망해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생활비 쓸 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민 가기 전에 고향에 선산을 놓고 가서 선산을. 야, 이 선산에다 팔아서 내가 생활비 써야겠다. 그 미국에서 40년 돌아와서 고향 가면 고향에 뭐 친척들은 있어요. 그 뭐 당수 아저씨 제가 미국가 쫄딱 망해서 한국에 거주할 데도 없습니다. 그 부모님 어디에 있는 선산에다 팔아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좀 시가들을 좀 팔아주세요. 무경한 상태야. 이런 상태, 셋 중에 아마 하나 맞추면 돼. 셋 다 맞추라는 게 아니야. 이런 상태에 빠져 있고, 주관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은 폭리를 취할 사람이야. 상대방을 내가 을이라 할게요. 자,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폭리 취할 사람이야. 폭리자라고 해요, 폭리자. 폭리자예요. 또는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 폭리를 취할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르죠. 수익자. 이익을 보는 사람.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을당수야, 을당수. 야, 선산을 팔면 되겠냐. 그래도 네 할아버지 조상님 묘소도 있는데 산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문제가 아니라 산 사람이 살아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양 팔면 내가 살게 그러면. 응? 선산이고 또 아니고. 뭐 당수하면 더 좋죠. 응?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그린벨트에 묶여서 전혀 개발성 토지이기 때문에 뭐 시세라는 것도 없어. 그냥 5천 줄게. 좋습니다. 뭐 시세가 그렇다면 그렇죠. 뭐 그 5천원 매매했어. 근데 사실은 그 땅은 5억도 넘는 땅이야. 응? 임야지만 그린벨트에 풀려서 개발성 땅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럼 상대방이 이 폭리자예요. 폭리자가 그걸 알고도 뻔히 알아요. 알았다는 것은 아 얘가 미국에 돌아와서 이런 거 잘 모르지. 이걸 알고 시가 5억짜리를 5천만 원에 매수했다. 매수해서 등기 내버렸어요. 그럼 이게 폭리가 되겠느냐? 판례에 따르면 이건 폭리가 아니에요. 왜 폭리가 아니냐면 상대방이 뻔히 이런 사실 알고 있어. 갑이 이런 상태에서 알았어. 안 것만 갖고는 폭리가 아니야. 알았다고 폭리되는 거 아니야. 알고도 플러스 무슨 말이 들어야 되냐? 반드시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속에 이용해 먹겠다는 악의가 있을 것, 고의가 있을 것. 안 것만 갖고 폭리가 아니야. 판례에 따르면 아 얘가 이런 상태니까 이용해야지. 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폭리가 돼요. 안 것만 갖고도 폭리가 아니고 이 매매는 유효해요. 5억짜리 5천원 매치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알고도 플러스 그 마음속에 이용해 먹겠다는 악의 내지는 고의가 있을 거. 여기까지 갖춰야 돼. 이걸 갖춰줘야지만이 이게 폭리로서 무효되는 것이지 안 것만큼 폭리가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은 마음을 다루는 거야. 플러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객관적 요건이야.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폭리가 돼서 이 계약이 무효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 배울 때 객관적이다는 것은 남들을 기준하는 거야. 기준하는 거야. 남들 놓고 따지는 거야. 내 자신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결정하면 객관적. 내 자신만 놓고 결정하면 주관적. 남들이 결정하는 건 객관적이라는 거야.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볼 때 남들 입장에 볼 때 그래서 얘가 치른 대가와 임야 시가 5억짜리를 5천만 원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과 5억짜리를 5천만 원에 매매버렸어. 그래서 이 폭리치한 을이 준 반대 급부란 말을 써요. 급부란 말이 그러니까 반대 주는 걸 급부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가 5억짜리를 5천만 원에 매입해버렸어. 그러면 5억짜리 받고 5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폭리당한 사람이 치는 대가와 반대급 사이에 객관적으로 볼 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거야. 이걸 갖춰줘요, 객관적으로. 그래야지 폭리가 되는 거야. 근데 보통 판사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뭐가 현저한 불균형이냐. 보통 시세에 보통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시세에 3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더라.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봐요, 보통은. 시세를 놓고 따지는 거야.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이것은 폭리를 취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갖춰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구비가 안 되면 폭리가 안 돼, 이렇게요. 내가 이런 거 이용한 건 맞아. 이용해 먹었어, 내가. 이용해 먹었어. 이용했지만, 대가는 시세대로 줬어. 땅이 탐나서 내가 이용을 했지만, 시세가 1억이라 1억 줬어요. 그건 폭리는 아니잖아. 그걸 이용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지 폭리가 되는 거야.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 모두 갖춰줘야 이게 폭리가 무효되는 건데, 이게 분쟁이 벌어졌어요. 판사님,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이걸 의리, 당수 이용해서 시가 5억짜리를 5천만 원 매입한 것은 폭일치한 계약으로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혈한 판결 구합니다. 라고 소송 들어가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무효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판사님, 제가 3개월 전에 임야 매매 계약 맺을 때 미국에서 40년 만에 돌아와서 잘 무경하고 잘 모릅니다. 법을 모릅니다. 저 모든 사람 빠져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는 것만 강조해 갖고는 무효가 안 되는 거야. 알았다. 안 것만큼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입증해야 돼. 이걸 입증해야 돼. 얘는 뻔히 알고도 이거 이용해 먹겠다는 이 마음속에 악의 내지 고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돼. 이거를.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폭리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바로 입증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이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는 것만큼은 폭리가 아니야. 알고도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속에 고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증거이 물적 증거 아니잖아요. 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응? 그리고 이거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 이건요. 이게 시세가 있잖아.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야.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그래서 입증해내고 현장 분명히 있었다는 거 입증내면 통일치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판결 나오겠죠. 이 무효 떨어지면 이것이 절대무효예요. 자, 이제 사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이제 총 내용은, 이다음에 이제 뭐, 증여에는, 경매에는 폭리란 말이 없다.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은 네가 배울 거야. 그런데 한번 사례 문제를 봐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한 거를. 그러면 임야가 한 필지 있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 문자 모르고 경솔한 상태에서, 무효한 상태에서 시가 5억짜리를 5천만 원에 매매가 써버리고 5천 받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버렸어요. 자, 등기를 간단히 크는 거야. 시가 5억짜리를 경솔부 이용당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선 원리 접수번호 원인 몇 며칠 매매 원인으로 소유자 을등이 났어. 근데 6개월 만에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알게 되면 말로 안 되니까 얘가 얘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판사님, 6개월 전에 맺은 매매 계약은 부동산 매매 계약은 폭리당한 매매로서 무효한 판결 구합니다. 소송 들어갔어요. 판사 됐든 그러네? 입증하세요. 뭘요? 얘 보고 입증하래. 얘 보고 폭리 당한 사람 보고 주관적 요건. 네가 6개월 전에 매매할 때 네가 궁박한 상태였다는 거, 또는 경솔한 상태였다는 거, 또 무혐하다는 거 입증해내고 상대방 을은 이걸 알고도 뻔히 알고도 그 마음속에 이용해 먹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거 입증하시오. 이 입증이 잘 안 돼. 이게 마음의 증거지. 판사들은 말만 그렇지 물적 증거 중요적이지 이 심리적인 걸 잘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입증했다 칩시다. 그래서 대가 반대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시세가 있으니까 그건 쉬워요. 이렇게요. 입증해서 무효 만들었어. 그런데 6개월 만에 판결 났어요. 맞다. 6개월 이런 매매는 남에게 폭리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절대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미 얘가 5억짜리 5천에 매입해서 이 소송 벌어지기 3개월 전에 병한테 다시 3억 받고 매매했어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버렸어. 이 상태까지 간 거야. 이런 애 제3자라 불러 우리가. 3개월 등기까지 냈는데 6개월 만에 소송이 벌어져서 이 매매는 무효란 판결이 떨어져 버렸어. 그럼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이 판사에 비해서 이 6개월 전에 임야 매매한 것은 폭리치한 무효이다. 이 절동무효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이 몰랐던 나는 전혀 몰랐다. 을명에 대해서 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지. 을이 가봤대 폭리치한지 뭔지 몰랐다. 몰랐던 선삼자도 소관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 선이어도 보호받지를 못해. 내 앞에 이 무효가 반사질서에 해당되는 무효가 되거나 폭행이 무효돼 버리면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 몰랐던 선이어도 소관 취득할 수 없다.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부른다? 우리는 절대무효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용어 하나 볼 거예요. 자, 용어 중에서 148쪽에 계약과 단독행위라는 용어, 이 용어 보고 오른쪽 페이지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 두 가지 용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용어들이에요. 무슨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공부하며 써야 될 이론들인데,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을, 이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의사표시해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걸망을 만들어가는 것을 법률행위라 부르는데, 이 법률행위라는 것을 의사표시의 개수, 모든 법률행위에는 의사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표 개수가 몇 개냐? 몇 개의 의사표 개수가 있어야 되냐? 또 어느 방향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 개수와 의사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걸 다시 분류를 해요. 세 가지로 법률행위라는 것을 의사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단독 행위했다. 이제 앞으로 저랑 민법 배울 때 행위란 말 많이 쓸 거예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단독행위, 합동행위. 항상 행위란 앞에는 뭐가 생각된 거냐? 행위란 앞에는 이 말이 생각된 거예요. 단독 법률행위. 요식행위라면 요식 법률행위. 채권행위라면 채권 법률행위. 항상 법률을 생각한 거예요. 왜? 다른 행위는 논할 필요 없어요.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위법행위, 불법행위, 안 배운다, 시험법이 아니라 그랬죠? 행위 앞에 항상 우리 법률자가 생각됐던 거야. 이 단독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합동행위. 용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요. 용어가. 그런데 법률 중에서 이 단독행위는 의사 개수가 딱 하나만 필요해요.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습니다. 의사표시 개수가 딱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내가 원했던 사람과 내가 원했던 대로 일방적 효과가 발생해버리면 단독 법령이 있다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 개수 하나만 나가면 돼요.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 동의서가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의사표시로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일방적 효과가 발생해버리면 단독 법령이 있다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단독 행위에는 다시 여기 용어 나눠져요. 요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있는, 옛날에 딱 이런 거 암기시켰어. 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서 앞자 따서 뭐 추동 처리,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을 해거린다. 그래서 뭐 추인, 동의, 철회, 뭐 취소, 해제, 해지, 상계 이런 거 이런 점 아니다. 과거는 물었어 그런 것들. 근데 요즘은 뭐든지 문장 묻지. 다 있는 단독 고르시오, 없는 단독 고르시오. 이렇게 단다시만 묻진 않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라는 것이 있고 다시 이게 용어가 상대방 없는 이 단독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용어. 의사 개수는 딱 하나만 나가면 돼.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일방적 효과가 생기는 건데 상대 있는 있고 없는 단독 행위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일방적 효과가 생기는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 의사표시 도달은 돼야 돼요. 이 도달은 돼줘야지 일방적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상대방한테 내 의사가 도달이 안 돼버리면 효과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상대가 없는 단독 행위는 내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사표시를 누가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표시만 완성시키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 없는 둘 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개수 하나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나누는 거냐? 효력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긴 하지만 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한테 의사가 뭐는 대줘야 돼? 도달은 대줘야 돼. 도달 시에. 이 도달도 안 돼버리면 효력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는 누가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 의사표시 완성시키면 그냥 의사표시 완성시키면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그 유언장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게 상대방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 사람한테 내 의사가 도달돼야지만 효과 발생하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내 의사표를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면 없는 단독행위 부르는 거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게 상대방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건 조금 좀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단다시 문제, 여기저기 많이 문제들이 민법 정식 배우다 보면, 우리 사생할 때 유언, 유증 하는 거. 대표적인 없는 단독행위예요, 이게. 또는 뭐, 소유권이라든가,
점유권 같은 권리의 포기. 또 하나는 이거 시험범위 아니에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세 가지를 없는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없는 단독행위는 내 의사를 이 사람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전달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발생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참 어려운 단어인데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일방 효과 생기는 게 단독행위라고 불렀어요. 개수는 하나야. 의사표 개수는 하나야. 근데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이거든요. 유언유증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재산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살아생전에 일체 어느 재산을 누가 준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네?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뭐 이렇게 유품 정리하는데 유언장이 나왔어요. 자필증서. 자필을 적으시고 인감당 꽝 찍어놨어. 나 죽고돌랑. 어디에 있는 땅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 살고 있는 이 집은 서울다방의 김마담에게. 뭐 김마담한테도 줬어. 김마담에게. 뭐 등등등. 딱 도장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살아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유언장 작성한 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전달받은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 그 혈액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는 내 의사를 누구한테 전달시킬 필요가 없어. 서면 작성만 끝나면 의사표시 완성되면 아무도 들은 사람 없더라도 혈액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있는 단독행위냐? 내 일방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줘야 돼. 도달이 안 되면 혈액이 없어요. 도달을 시켜줘야 돼. 이 다음에 배워본 이제 뭐 동의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추인한다, 뭐 철회한다, 뭐 취소한다. 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해제한다, 해제한다. 이런 의사표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돼. 동의한다, 추인한다, 해제한다, 해제한다, 철회한다. 저런 법률 용어인데 저런 것들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동의 효과가, 내 일방적으로 철회 효과가, 일방적 해제 효과가 생기는데 상대방한테 그 의사표시가 뭐는 대줘야 된다? 도달은 대줘야 된다. 도달시에 효과 발생해. 도달시에.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시킬 필요 없어.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이거 도달시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 나눈 이유는요. 효력 시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도달시에. 의사표시 완성시에. 효력 시점에 차이가 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없는 단독행위, 차라리 유언유증. 이거 하나만 해도 기억하세요. 유언유증은 없는 단독행위다. 계약은 의사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돼. 하나만 그냥 못 맺어요. 항상 계약을 맺으려면 이렇게 해요. 복수 당사자예요. 등장인물이 2명이 등장해야 돼. 혼자서 계약 맺는 거 아니야. 응? 2사람이 나와야 돼. 복수 당사자에 의사가 2개인데 서로 대립하는 반대 방향이 돼. 팔겠다. 이 다음에 청약이라 불러. 팔겠다. 사겠다. 이것이 서로 합치됨으로. 근데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걸마 만들어가면 계약 법령이 됐다는 거야. 계약이나 의사표시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반대 방향이에요. 팔겠다, 사겠다. 임대 놓겠다, 임차 들어오겠다. 돈을, 이자 얼마 받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 이자 내고 돈 빌리겠다.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걸마 만들어가면 계약법률행위죠. 물론 대부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합동행위라는 것은 의사주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와야 돼. 하나 갖고는 안 돼요. 2개 이상인데 이거는 같은 방향 의사로 같은 방향으로 모여야 돼. 의사가. 이건 반대 방향 의사가 서로 모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합동의 대표적인 게 우리 법인은 안 배워요. 사단법인 이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 부르는데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도 환경보호하겠다.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같은 의사가 모여서 사단법인 어머니 녹색회 만들었어요. 우리 법인을 설립하려면요. 혼자서는 법인 설립 못해. 2사람 이상이 같은 방향 의사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법률행위 하는 것을 합동행위라 불러요. 그럼 의사표 개수가 2개인데 2개 이상인데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 의사가 모이는 거고 계약은 반대 방향 의사가 모여야 되는 거. 반대 방향. 대립. 그렇죠. 같은 방향이 아니야. 팔겠다, 사겠다. 이렇게 모여서 이거.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 주로 계약만 우리가 거의 이걸 논해요. 이것만. 이것도 그냥 단독행위 이런 게 있다고만 하지 단독행위를 정적으로 시험에 묻지는 잘 않아. 이렇게. 거의 보니 이거.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법률에서 개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법률행위, 계약법률행위, 합된 나눠지는데 주로 법률행위라면 거의 계약을 맺는 게 법률행위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용어예요. 용어. 149쪽에 4번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자, 용어는 채권법률행위,
물권 법률행위. 이 용어 좀 어려운데 한 번만 정리할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이렇게 뭐 너무 추상적인 용어들 뭐 이렇게 묻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랬던 전 우리 민법 공부하다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들어두는 거지 이 자체 갖고 막 굉장히 죽기 살기로 할 일은 아니야.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사람의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재산행위가 이거 뭐가 있느냐? 신분상행위에서 신분행위. 우리 혼인하고 약혼하고 입양하고 이혼하고 하는 게 다 신분상 법률행위야. 근데 신분행위에 채권행위다 물권이라는 말은 없고 신분행위에 재산에 관련된 행위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나눠버리면 이 나눠져요.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행위인데 재산에 관련되는 건데 여기는 채권행위라는 것이 있고 여기 법률자 상대가 채권 법률행위가 있고 여기는 물권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준물권행위 시험범위 또 아니기 때문에 안 배워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다시 나누는 거야. 채권 법률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뭘 갖고 나누는 거냐. 분류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이걸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나만 신났어 지금. 저만 신났어 지금. 그런 거지. 처음부터 다 알아듣더라면 이미 공부하신 분이지 뭐 초학자분이 아니지. 응? 당연히 기억님부터 가는 거야. 처음에 들은 몰라도 자꾸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이 재산인데 채권행위는 어떤 재산이냐.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을 채권행위라 불러요.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이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대주가 돈 빌려준 차주에게 내 돈을 갚아달라. 대금을 지급해달라. 계약을 이행해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을 채권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대상이. 우리가 물권행위는 그 대상이 주로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물건에 갖는 법률행위가 주로 물건행위야.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뭔가 재산을 갖는 거예요. 그 물건행위 있다 불러요. 남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저당을 설정했다. 다 물건행위예요, 이게. 그 대상이 물건이라면 물건행위예요. 이 준물건행위는 그 대상이 사람이 권리, 그 대상이 권리라면 준물건행위 있다 부르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것도 재산이에요.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예를 들면 지적 소유권. 내가 예를 들면 저작권을 돈 받고 양도해요. 저작권 양도해요. 특허권 남한테 5억 받고 양도해요. 채권 양도라 불러요. 야 내가 1억 받을 거 있는데 오늘부터 너한테 양도해 줄게. 써줄게 내가 김씨가 받을 돈은 아무 조건 없이 오늘부로 1억 원을 김씨한테 양도한다. 채권 양도. 근데 가만히 보면 저작권이니 특허권이니 무슨 채권이라는 건 물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리잖아. 재산적 권리. 사람과 재산적 권리에 관한 걸 준물권행위라 불러요. 자 정리합시다. 재산은 재산인데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채권행위. 그 대상이 직접 물건이라면 물건행위. 그 대상이 이런 권리라면 준물권행위. 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행위 특징이 뭐냐? 채권의 특징은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야. 채권행위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뭔가 이행을 해줘야 돼. 뭔가 이행을 안 해주면 이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해서 구했을 때 대금을 지급해달라. 내 돈을 갚아달라. 차임을 지급해달라. 뭐 요구했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고 대금을 지급하고 월세를 내줘야 되는 거지. 나 혼자 만족할 수가 없어. 그 채무자가 뭔가를 해줘야 돼. 이걸 채무자가 뭔가 이행을 안 해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물권 준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끝났어. 누가 더 이상 나한테 뭐 해줘야 될 필요가 없어.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때 부르는데 시험범위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근데 이제 용어들이에요. 채권행위를
꼭 이행에 남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범용을 뭐라 부르냐. 뭔가 이행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부담행위 했다 그래. 부담행위. 부담행위 했다 불러요. 용어예요. 근데 우리 물권행위는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이행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행위 했다 불러요. 처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부담행위라 부르는데 부른 점 우리가 물권 배우면 이 물권행위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물권행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린 부동산 보지 동산 안 물어요. 뭐 기계 한 대를 젖소 한 마리를 이런 거 안 물어. 토지를 건물을.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물권행위가 뭐냐, 처분행위가 뭐냐 같은 말이야. 처분행위 그러면 등기 내는 거. 우리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나 등기까지 나버리면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이행이 뭐 없잖아. 다 끝났잖아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해버리면 등기 나버리면 이제 저당권 물권 취득했잖아요. 더 이상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물권행위 했다, 처분행위 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냈다. 등기 내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보면 돼. 등기 내는 행위를 쉽게 생각하면 이거를 물권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회생활 할 때 이 두 가지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요.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게 보통은요. 이게 원인이 돼. 이게 원인이 되는 거야.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물권행위예요. 이게 원인행위고 이게 결과적인 행위예요. 자, 봐보세요. 이제 시간적으로 따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따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채권행위예요. 토지 한 필지를, 건물 한 채를 그래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응, 뭐 깎아달라. 못 깎아준다 하다 드려. 그냥 썼어요. 여기는 토지 한 필지를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11월 17일 날 3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획 합의됐어요. 증거. 그 증거로 계약서 쓰자. 계약서 썼어요. 이 부당 매매 계약도 계약 쓴 날 이날은 채권행위 한 거야. 이것만 하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 치르고 잔금을 3천만 원 치르고 잔금은 12월 17일 날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이행기를 정했어요. 그러면 11월 17일 날 이 토지건물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그 매매 계약 쓴 날은 채권행위 한 거야. 그거 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 계약에 따라서 약속한 날짜 대금을 지급받고 부담 명도 받아야지 만족하는 거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채권행위야 이거는. 그래서 드디어 잔금 치른 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모두 교부 받았어. 매수인이 을이 받아서 바로 당일날 그냥 잔금 치르고 등기소 가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내버렸어요. 이게 무슨 행위 한 거야? 물권 행위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행 문제 안 남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요. 채권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물권 행위야. 그러면 쉽게 생각합시다. 부동산 매매가 쓴 날은 계약서 쓴 날은 채권 행위 한 거고 잔금 치료 이전 등기 다 넘겨받으면 물권 행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끝난 거지.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날은 채권 행위, 이날은 물권 행위. 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어. 자, 보세요. 현실 매매 봅시다. 내가 여름철인데 지나가다가 니어커에 수박이 있어서 아저씨 이거 수박한테 얼마입니까? 예, 15,000원입니다. 1,000원만 깎아주시지. 예, 깎아드리죠. 14,000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4,000원 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채권행위야. 그만큼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어서 대금을 14,000원을 주고 수박을 인도 받아야지 만족하는 거잖아. 너 이행문 남기잖아요. 이걸 안 해주면 수박 인도 안 해주고 대금 안 치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어서 호주머니 꺼내서 지갑에서 14,000원 치르고 수박 인도 받았어. 이게 뭐예요? 물권행위야. 이게. 더 이상 다 끝났잖아, 이제. 직접 물건을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지고 따로 이룰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담 매매가 쓴 날은 채권행위 한 거고 그 결과 잔금식 등기 내는 날은 물권행위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다만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 부담행위 했다, 처분행위 했다. 이렇게 용어를 쓴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거 구체적으로 모를 일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의사표시 얘기 나오고 이제 의사표시를 봐볼까요? 의사표시는 어렵죠. 물론 의사표시도. 근데 총칙 너무 어렵게 하지 마셔. 여러분들 그 많은 에너지를 물권법에 집중적으로 쏟으셔. 물권법에. 자, 의사표시라는 것이 있는데 자,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제가 의사표시는 단일어다, 합성어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 했잖아요. 의사 플러스 표시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의사는 내 마음속에 나의 진심. 표시는요. 내 마음을 남들 알아가고 문자,
문자, 언어, 거동으로 나타내는 거. 그 의사표시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을 남들이 알고 그건 겉으로 나타내는 거.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겠다 얘기하는 거. 계약을 맺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약 도장을 찍는 거. 뭐 한 거야? 의사표시한 거죠.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간단하게 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의사표시가 모든 법률행위에 여기 뭐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모든 법률행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없는 법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한번 좀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는 뭐 이걸 대답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수하는 거야. 나 재시생이야. 나 초학자 아니다? 라고는 좀 자수하는 거예요. 자, 첫 문제가 의사표시가 있을 거. 어느 의사표시가 있을 거.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렇게 부르면 이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 성립을 논할 때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의사표가 있느냐 없느냐 놓고 따지는 거잖아. 의사표가 존재하면 성립,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성립. 이렇게 물으면 이게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말하는 거야. 성립요건. 그런데 지난주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근데 문제는 내 의사와 내 마음과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의사표시가 만일 일치할 것. 자, 내가 계약을 맺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일 계약 맺어야지. 그 아파트는 사야지. 그 물건 사야지. 이게 내 의사야. 그 다음 만나서 산다라고 계약 도장 찍었어요. 내가 사겠습니다.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면 이 계약은, 이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그러면 같은 말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의사표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하는 효력요건이에요. 일치하면 유효, 일치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못한 무효 내지는 취득할 거야. 의사표시 존재하냐, 존재하냐 물으면 성립요건. 내가 내 표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논하는 것은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일치하면 유효한데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만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효력요건에 문제 생기는 거야. 아까 보면 당사자, 사람에게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능력이 모두 있다면 유효. 거기 걸리는 게 있다면 무효 내지는 취소. 그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103조. 모두 통과하면 유효. 그 중에 원시적 불능에 걸려버리거나, 강요법 위반에 걸려버리거나, 103조반에 걸려버리거나, 그 내용이 불확정하다면 무효. 걸려버리면. 그러면 확정이니, 가능이니, 적법이니, 사회적 타당성이 하는 것은 법률의 효력요건이야. 효력질환 요건이야. 못 통과하면 유효. 걸리겠다면 무효되잖아.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면 유효.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가 안 해, 이게. 효력요건에 문제 생긴 거야. 효력요건 문제 생겨버리면 그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넘어간다고요. 그 양자 일치하지 않는 게,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가. 이거를 의사표시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뭐가 의사표시 있는데 의사표시에 결함이 생겼어요. 결함 있는 의사표시가 생겼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일체 유효하지 못하고, 이 계약은 성립했더라도 무효 내지는 취소로 넘어가요. 그 양자 일치하자는 게 의외로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계약을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 마음은. 근데 얘가 김조폭이야. 안 맺으면 동생 애들이 아주 그냥 거친 애들이래 아주. 어느 날 막내딸 안 들어 찾지도 말으래 아주. 협박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계약 맺겠습니다. 보세요. 내 진심은 계약을 맺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협박당해서 강박당해서 어차피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사겠다고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네요. 일치 안 하잖아. 그렇게 맺어진 계약은 일단 성립이 됐더라도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일치해야지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냐.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법조문이죠. 여기는 이제 용어들이 약 1차는 107조, 이거를 비진이 표시했다. 비진이 표시. 1번이 한자, 1번이 한자. 비진이 표시했다. 또 양자 1차 등급조 108조. 아주 이 다음에는요. 107조는 비진이 표시. 108조 통조 표시. 103조 반사질서. 104조 통리행위. 이 정도는 줄줄 나와. 회원들이 내가 공부 얼마 됐나. 그 법조문 외우라는 게 아니야. 몇 쪽으로 하면 제목을 생각나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103조 반사제사 이렇게 그 내용을 구구절로 외우지 못해 몇 쪽으로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50개쯤 나와야 돼. 그게 여러분 시험에 붙는 거야. 50개쯤 나오면 그만큼 봤다는 거야. 245조로는 부동 취득 쉬워. 예를 들면 이렇게 중요한 법조문은 딱 몇 쪽으로 하면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50개쯤 나오면 여러분들이 7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자꾸 그 강의를 듣고 자꾸 보다 보면 몇 쪽으로 하면 떠올라요, 그게. 108조 통정, 이것이 만나자마자 악단부터 하면 올림픽 하자 그러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표시라 불러요. 다 1번이 한자 용어야, 통정. 109조 남과 착오로 맺은 계약, 착오 의사 표시. 착각으로 경험할 수 있어. 난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라 생각하고 도장 찍었는데 봤더니 1000제곱미터는 330평밖에 안 된다는 거네.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330평에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망 내 표시에 일체 모르고 있어. 내가 착각한 거지. 제곱미터랑 평을 헷갈린 거지. 착오로 맺은 의사 표시. 110조 남에게 사기나 강박당한 의사 표시. 사기한 것과 맺은 계약. 이 네 가지가 결함이 있다 불러요. 그런데 자, 네 가지는 이제 공통점을 볼 거예요. 얘들이 어떤 건가. 일단 공통점 보고 나서 한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얘들의 공통점은 뭔가 의사표에 문제가 생긴 거야. 생겼는데 이 비진이 표시는 뭘 비진이 표시가 부르냐. 자, 이거부터 볼게요. 법조문부터 볼게요. 155쪽 봐보세요. 공통점이 이거야, 이거. 내망 내 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제 107조, 보세요. 155페이지예요. 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이랑 항이라 부르는 거, 항. 항상 모든 법조문에 제 몇 조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요, 제목이. 꼭 가로 열고요. 그런 다음에 이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누구야, 표의자?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표의자라 불러, 표의자. 일본의 한자가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의사표시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의사표시는 내 의사표시는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진이 아님을, 진심 아님을, 내 진심이 아니야.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내 진심이 아니란 걸 뻔히 알아, 내가.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한 단어 줄이면요. 유효하다.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다. 유효.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비진입 표시는 내 진심이 아니란 것을 뻔히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항상 법조문 읽을 때 이 그러나란 말이 잘 나와요, 법조문에. 항상 그런 앞에까지를 원칙이라 부르는 거, 원칙. 원칙 조항. 이 그러나부터를 예외라 부르는 거, 예외. 예외 조항, 단서 조항이라 불러요, 법조문 읽을 때. 항상 법조문에 그러나 앞에까지를 원칙 조항. 그러나부터를 예외 또는 단서 조항. 그럼 원칙은,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의사표시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진심 아니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죠. 그러나 상대방이 말한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얘가 나한테 그래 집 한 채 증여할게 1억짜리 기기하는데 줄게라고 얘기한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알았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 알았다. 알고 있었어. 악이라고 그러는 악이. 얘가 지금 술자리에서 그래 나 1억짜리 기기 한 대 줄게. 술이나 마셔. 내 기기 한 대 줄게. 라고 기기 한 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농담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어. 알았다. 악이. 거나. 법조문 때 거나라는 말도 잘 나와요. 거나. 거나 이 말도 잘 나와요. 거나라는 얘기는 또는이야. 5알.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 뻔히 알 수 있었는데 이 알 수 있었다는 말을 한 단어 주면 유과실이라고. 유과실.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야. 실수했다는 거야.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게 유과실이에요. 이 유과실의 얘기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조금만 주의했다면, 야, 나한테 기계한테 증언 얘기한 것이 농담이라는 사실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몰랐다. 술자리에 친구 10명 있단 말이야. 10명 있는데 내가 술도 안 마시고 시무룩하게 있으면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술 맛이 없다. 이 나이에 내가 뭐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너희들은 다 성공해서 즐겁겠지만 기계 한 대가 없어서 공장을 못 한대. 내 죽게 한대. 내게 10대 있거든. 한 대 죽게 마셔. 너 저기 소주 한 병 원샷으로 그냥 나팔 불면 한 대, 2병 원샷으로 그냥 나팔 불면 2대, 냉면 그릇 갖고 와. 소주 3병 한 번에 더 원샷하면 3대 줄게 내가. 냉면 그릇 2개 갖고 와 내가. 3병 따라고 다 마시고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술 깨고 나서 너 기계 3대 줘. 너 분명히 소주 3병 원샷하면 3대 준다 그러지 않냐. 야, 내 농담 삼아 그냥 장난 삼아 소리지. 이게 이제 분쟁이 벌어졌다는 거야. 나머지 친구들은요. 거기 있던 나머지 친구들은 다 농담이고 알았어, 그게. 나만 진담 알아들은 거야. 이게 유과실이잖아, 이게. 남들은 다 농담임을 장량삼한 소리 알 수 있었는데 나만 진담 알아들었다. 이게 유과실이야. 네가 이미 농담이면 거짓말이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이 증언자 얘기한 것은 이것은 무효이다. 이해들 하는 거죠?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 표시도. 그런데 그 밑에 봐보세요. 2항에 그래서 전항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돼서 무효는 마음에도 없이 증언자 얘기한 것이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어. 무효됐지만 이 무효는 한 달이 건너간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말 쉽게 얘기하면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비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를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한다. 설령 이 농담, 거짓말이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비록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넌 3자가 선의 3자한테는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3자 보호해주겠다. 그럼 비진 표시의 무효는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 무효다. 선의 3자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법조문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이걸 갖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지금부터 보세요. 항상 글씨 한번 풀어본 거지만 그림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학문적으로 먼저 정리하고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비진입 표시가 뭐냐? 1번이 한자 용어예요. 비진입 표시. 다른 말 이거를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내 진심한 의사 표시. 같은 말이야. 보통 비진이라 많이 불러요. 한자 쓰면 다 1번 한자 용어야. 비진입 표시. 내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라 불러. 비진이. 또 일본 사람들이 이거 뭐라 부르냐? 용어가 많아. 이 비진 표시를 다른 말로 심유부라 불러. 심유부. 우리말로 하면 뭐냐 이게? 우리말 아니었냐? 우리말 아니에요. 일본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내 마음에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 남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을 비진 표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없는 허언하는 거. 뻥치는 거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뻥치는 거 그래요. 뻥치는 거. 우리가 뻥치는 게 허풍치는 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에도 없이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허언하는 거를 비진 표시다 불러요. 자 보세요. 바로 이 법정을 이제 적용해 볼 거예요. 자, 갑이라는 이름이 갑중마예요. 갑중마. 얘는 이름이 을고우야. 어떤 사이죠? 이름 들으면 알아요. 그래요. 절친이야. 얘들이 같은 동종업계 애들 때부터 수십 년간 같은 업종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얘는 크게 성공했어. 얘는 아직도 어려워. 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 한 대를 이렇게 시가 한 1억쯤 나는 기계야. 한 대를 얘한테 빌려주고 있어요. 빌려주고 소유권자는 얘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사용료 받아요. 남한테 물건 빌려주고 사용료 받으면 기계 뭐 줬다라는 거야? 임대 줬다라는 거야. 임대. 부동산만 임대 주는 게 아니에요. 물건 동산이면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임대차. 기계 임대 줬다. 남한테 야, 친구끼리 무슨 100만 원이야. 그냥 써. 공짜로 써.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남한테 물건 빌려주고 아무 대가를 받잖아. 그럼 사용대차. 무상이라면 사용대차 했다는 거고, 사용대차. 돈 받고 빌려주면 남한테 유상이라면 임대차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임대 준 거야, 지금. 이런 관계야,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얘를 비난을 해, 비난. 참 갑이라는 놈은 성공해도 대단 많지만 참 싸가지 갖고 인간성이 후졌어 아주. 인간 저기 살면 안 돼. 항상 왜 그러냐. 누가 이름도 중마고우야. 이 IMF 때 얘가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도와주고 외면했는데 얘는 지도 어려우면서 물심양면을 도와줘서 얘가 이제 크게 성공한 거야. 근데 반대 얘가 망했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가 도와줄 차례잖아. 근데 우리 자기가 그 은혜를 입고 도와줬는데 그 100만씩 받는 거야. 야, 너 재산이 수백억의 재산가인데 너 하루 골프 치면 100만 쓰고 오는데 너 하루 용돈도 안 되고 뭘 받냐 어려운 친구한테 그냥 공짜로 빌려줘라. 공짜로. 아니면 한 대 줘라. 너 줘도 되는 애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얘 진심은. 얘 줄 마음이 여기잖아요. 의사 줄 마음이 없어 얘는. 아, 줄 마음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줄 마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남한테 뭐 인정에 끌려서 도와주고 뭐 하고 하는 사람 부자가 못 돼요 절대. 이 부자들은 정말 짜. 형제간에도 얄짤없어. 딱 지목만 해, 지목만. 응?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야. 택하세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동정심 많고 에이 나도 어렵죠 퍼주고 그래서 인간적게 살든지 살지만 큰 부자는 못 되든지 난 피도 눈물도 없어. 형제 우애 우정 이런 필요 없어. 응?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 없어. 응? 그냥 열심히 부자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둘 다 힘들어. 둘 다 못해. 응? 타고난 정말 하늘이 내린 부자 아니면 둘 다 하기가 힘들어. 우리 일반인들은. 작은 부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떤 길을 택하실래요? 그냥 인간답게 사셔. 피곤해 그냥. 그래요. 줄 마음이 없어. 이번에 모임 가졌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쟤는 술도 아까운 애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재산이 문제냐. 인간이 되라. 듣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얘가 체면치레 삼아서 분위기상 농담 삼아서 마음에도 없이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의사는 줄 마음이 없어요. 없이 그냥 얘 보고 듣기 싫으니까 야 을아 너 술 마셔. 다음 달부터 사용료 붙이지 마라. 너 술 오늘 저기 2병 먹으면 너 가져. 너 기 빌려준 게 오늘부터 너 증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 마음을 보자고요. 실제 의사는 증여할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네요. 일치하네. 이 불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뻔히 말하는 갑이 본인이 알면서 해요? 모르면서 해요? 알면서 하는 거야. 알면서 하니까 이게 농담이고 거짓말이고 허언이지. 모르면서 하면 그건 차고야. 뻔히 알면서. 누구랑 짜고 하나요? 지 혼자 하나요? 지 혼자 하는 거야, 혼자. 얘랑 짠 것도 아니야. 그러면 결론이 뭐냐, 비진표시는 내 마음과 내 표시가 뻔히 일치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 누구랑 짠 것이야. 나 혼자 하면 비진표시다 그러는 거야. 증여한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 증여가 유효하다면 소유권은 을한테 오는 거고, 이 증여가 무효라면, 증여 안 된 거면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거고, 무효라면. 이 증여 유효냐? 무효냐? 우리 법조문에 진이 아님을 표의자, 말하는 갑이, 표의자가 자기의 진심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은 그 효력이다. 유효하다. 그럼 준다 얘기했다. 원칙은 이것도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 기대된 소유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을한테 있다는 거야. 농담 삼아 거짓말로 증여한 것도 원칙 유효하다. 증여돼야 되는 거야. 소유가 을한테 오는 거야.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 유효한데 그러나 상대방 을이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을이 이미 알거나 알았어. 제가 증여한다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술자리만 가면 맨날 증여한다 그러는 거야. 너 가져. 술 깨어나서 상위 안 붙이면 즉각 전화 와요. 야, 왜 100만 원 안 붙이니? 맨날 이거야. 이게 되풀이 되는 거야. 이번에도 저 그냥 헛소리인지 다 알아. 그냥 해보는 소리인지. 이미 얘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거짓말임을, 허언임을 이미 알고 있어서 내가. 알았어.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육아실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술자리에서 기계한테 1억짜리 기계한테 준다 얘기한 것이 농담이면 거짓말이면 남들 다 알고 있었어. 그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 나만 진담을 들었어. 그럼 이게 육아실이야. 남들은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마음에 없는 허언임을 알 수 있는 나만이 몰랐더라. 부주의해서 육아실이야. 상대 을이 악이 또는 이때는 이 증여는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악이
알았다. 악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의. 선의가 반대말이에요. 나는 갑이 나한테 증여하다 얘기한 것이 허님을,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임을, 뻥임을, 그냥 헛뻥임을, 개뻥임을, 뻥친 것임을, 응? 난 몰랐어요. 진담을 알았어요. 진심을 알았어요. 내가 술자한테 눈물을 다 흘려서 고맙다고. 응? 고맙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나한테 증여한다는 것이 진심을 알았지 거짓말 몰랐어요. 난 몰랐다. 선의. 그 선의야 몰랐다는 거야. 증여한다는 것이 거짓말을 몰랐다. 진담을 알았다. 선의. 5월의 반대말이 뭐예요? 5월. 또는의 반대말은? 그렇지. 엔드죠. 는또가 아니야. 뒤집는 게 아니야. 5월의 반대말은 엔드. 아직은 이런 거 논하지 않아, 제가. 이 다음에 계산 풀 때는 또는인지, 그리고 엔드인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엔드 개념이 갖춰지면 둘 다 갖춰야 되는 거야. 또는 개념이 갖춰지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야. 선이 몰랐다. 나는 농담 몰랐다. 선이 몰랐다. 그리고 무과시.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무과시. 이때는 이 측면은 유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좀 따져보면. 근데 왜 원칙 유효하다 들어가냐. 이걸 추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 괜히 내가 점점 들어간다. 더 깊게. 그럼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 글은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모든 건 입증을 얘가 해야 돼요. 판사님, 2달 전에 술자리에서 1억짜리 기계 증여하는 얘기한 것은 농담 삼아 거짓말로 얘기한 것임을 상대방 알고 있었습니다. 얘 알았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얘 유과시입니다. 내가 입증하겠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술자했던 친구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증인 나왔어요. 당신들은 진담을 들었나 농담을 다 농담을 들었다는 거. 이게 유과시 입증했어. 입증내면 무효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입증 책임은 얘가 지라는 거야. 얘가 입증해내야 돼. 뭐를요? 이거를 입증해내야 돼. 이걸 입증해내면 무효 만들 수 있지만 입증 못하면요. 이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되는 거야. 추정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갑자기 의리치가 망다서 판사님 2달 전에 술자리에서 기계한데 증여한데 얘기한 것은 내 농담이 몰랐습니다. 나 선입니다. 나 그게 잘못 없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그럼 판사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셔요. 판사가 말할 때 말하는 거지. 아무 때나 가만히 있어. 대응 가만히 있어. 다 얘기해. 얘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추정하는 사람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민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추정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야 돼. 모든 걸 상대방 얘가 입증해야 돼. 추정하는 것을 원칙 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유효한 거야. 그냥 유효하고 얘가 이걸 입증해내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해냈어 얘가. 근데 이 무효됐는데 얘가 2달 전에 술자한테 농담 삼아 증여해서 얘기한 것을 갑자기 팔아버렸어. 이 기계를요. 병한테 1억 부가 팔아버렸어. 이 기계를 이런 애를 제3자라 부르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중국에 나와서 샀을 뿐이지 농담인지 거짓말인지 뭐 증여 몰라 그런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얘 선이었다며. 설령 이것이 얘가 상대방 악에 또는 유가 무효됐더라도 이 무효를 갖고 얘한테 무효를 주장해서 이 기계를 반환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얘는 보호받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얘가 선이었다며. 보호하는 무효잖아. 선인 남자를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농담 삼아 거짓말로 증여하다고 얘기한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진심 아님을 농담의 거짓말임을 알았다. 악이 또는 유과신 때는 그때는 무효이다. 그 모든 분쟁의 입증 책임은 네가 입증해내다. 피의자가 입증내면 무효 만들었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제3자가 몰랐던 선의 3자까지 넘어왔다면 얘는 이 기계자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얘한테 쫓아가서 이 무효를 이 앞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무효 무슨 무효? 상대형 무효. 아까 갑을 사이에 103주반 이게 103주반이 돼버리거나 폭리행위 104조 폭리가 되어서 무효 돼버리면 이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근데 비진표의 무효는 선의 3자를 보호하는 무효야. 선의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림은 이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뭐 대리권 남용이라든가 대출명의 빌려준 자들 몇 가지 더 추가하겠지만 기본 틀은 이거예요. 비진입 표시 올해 물론 안 나왔어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자 넘기시면 통정원 표시 한 마디 나와요. 통정원 표시 한 마디. 이번에는 자 통정원 표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볼 거예요.